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레바논을 공습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며 예비군 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잠시 후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에 들어갑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방지법 등 70여 개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노란봉투법과 방송사법 등 6건에 대한 재표결도 진행됩니다. 명품 가방 전달을 놓고 수사심의위에 엇갈린 판단을 받아든 검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총장 주례보고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보고합니다. 전북 정읍에서 50대 여성이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내 5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이천에선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며 예년 수준을 웃도는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벼락을 동반한 거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지역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지상전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수도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항구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자 지상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잠시 후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논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자 방공망 다비제 슬링이 요격합니다. 남쪽 에일라트 항구에선 친이란 세력인 이라크의 IS 세력이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다중 전선이 형성되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반격을 시사했습니다. עושים כאן למעלה, אנחנו תוקפים כל היום, גם כדי להכין את השטח לקראת האפשרות של הכניסה שלכם וגם כדי להמשיך לפגוע בחיזבאללה. 레바논 진입 가능성, 즉 지상전을 염두에 두고 사흘간 폭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실제 헤즈볼라의 정보시설 70여 곳과 미사일 발사대 등 2천여 개의 테러 표적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ממשיכים לתקוף, לא עוצרים, ובמקביל נערכים להמשך. היום גייסנו 2 חטיבות מילואים למשימות מבצעיות בגזרת הצפון. 지상전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은 유엔 총회를 계기로 급히 중재에 나섰지만 성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The Israeli Security Cabinet is currently meeting inside Israel's military headquarters in Tel Aviv. Are these ongoing diplomatic efforts being led by the United States to 유엔 안보리는 잠시 후 긴급 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레바논에선 지난 사흘간의 북쪽의 화살 작전으로 600명 넘게 숨졌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보신 것처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자신을 공격하면 이란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경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무슬림 유권자 단체는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의 여파가 미국 대선에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란이 자신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체 미군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을 공격하면 산산조각 날 것이라며 이란을 향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If I were the president, I would inform the threatening country, in this case Iran, that if you do anything to harm this person, we are going to blow your largest cities and the country itself to smithereens. We're going to blow it to smithereens. You can't do that.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정보국장실로부터 이란의 암살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며 최근 2차례에 걸쳐 발생한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와 관련 용의자들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 언론은 이란 테러 위협을 트럼프 캠프가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한 주요 무슬림 단체는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에 일부 동의하지 않지만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 때의 이슬람 혐오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국내 이슈가 유권자들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번처럼 초박빙 판세에서는
중동 사태가 극한으로 치닫을 경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페루에서 60대 한국인 남성이 범죄 조직에 납치된 지 하루 만에 경찰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앞서 60대 사업가 A씨는 수도 리마에서 지인들과 모임이 끝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던 납치범들은 경찰에 수류탄을 던지는 등 격렬한 추격전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70여 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합니다. 22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건 무려 한 달 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재표결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70여 개를 처리합니다. 지난달 전세 사기 특별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한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 시청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등 6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해 이 법안들이 재표결 문턱을 넘을 공사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본회의에서도 법안 재표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상권 분립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국회의 입법권 또는 상권 분립을 해치는 거 아니냐. 국회 운영위는 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 등을 야당 주도로 단독 상정해 소위원회로 넘겼고 이에 여당이 반발하며 퇴장해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어제 저녁 전북 정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역주행해 이 사고로 5명이 다쳤습니다. 또 경기 이천에선 승객을 태운 시내버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6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혜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흰색 화물차의 앞바퀴와 문이 뜯어져 나가 있고 거리에는 사고 차량의 잔해들이 나뒹굽니다. 어제 저녁 전북 정읍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음주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맞은편 차량에 타고 있던 4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역주행했으니까 중앙선 침범으로 보고 있고요. 50대 여성 혈중 알코올 농도 최소 수치고요. 경찰은 여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흰색 승합차가 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서 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경기 이천시 증포동 교차로에서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승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와 승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안 일부와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1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16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시 교육감과 전남 영광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등이 새로 선출됩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임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측에 유리하게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본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한 9차 방류를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는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본산 수입 규제 완화는 여전히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때와는 다르게 최재형 목사에겐 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총장 주례 보고에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검찰은 두 사람 모두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호 기자입니다.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주례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담팀 구성 약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최 목사와 김 여사 수심위가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최 목사 측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자신과 함께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배우자가 뇌물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이후에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으셔야 되고, 그동안 검찰이 두 사람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관건은 최 목사에 대한 처분입니다. 최 목사도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불기소하면 수심위 권고와 다른 결정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기소한다면 선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서로 다르게 처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수심위제도 도입 이후 기소 권고가 나온 사안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검찰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내부적으로 두 사람 모두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이 가방을 준 사람은 기소, 가방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가 가능한 일이냐, 이 모두 기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향한 민주당의 특검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형 목사에 대해 기소 처분을 권고하자 민주당은 곧장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적시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행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탄핵 마일리지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겐 불기소를 권고했던 것과 비교하며 두 사람 다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명품백을 난 청탁용으로 줬다 하는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면서 그것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기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분의 수사심의의 구성원이 다 다르고,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적 관점을 얘기했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깊숙하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한 걸로 풀이되는데 민주당 역시 수심위의 정반대 결론을 근거로 특검 공세를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4명은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모임에 참석했던 다른 의원 7명의 실명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판결문에 이렇게 실명이 담긴 건 매우 이례적인데 이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세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에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돈봉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던 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 12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문엔 이들 이외에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 모임에 참석한 다른 전현직 의원 7명의 이름도 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박영순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이들도 돈 봉투를 받았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박 전 의원을 제외한 6명은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아직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이들의 모임 참석 사실을 인정한 만큼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우리나라 2위의 급식 업체인 아오홈의 구본선 전 부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소식 저희 MB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을 받으러 나온 구본선 전 부회장은 취재진을 밀치고 카메라를 치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전민석 기자입니다. 법원에 들어서는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취재진 카메라를 거칠게 밀칩니다. 휴대전화로 취재진을 촬영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상품권 현금화 지시되셨습니까? 네, 가시죠. 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대표이사였던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사 돈 33억여 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22년 MBN 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세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선대 회장인 아버지를 핑계로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경영 성과급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와 회사 돈으로 개인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였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구 전 부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을 두고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대전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남성이 경찰차를 보고 도망가다가 광역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2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음주운전을 한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리던 버스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신호를 어긴 승합차가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버스가 밀려나가면서 철로 교각과 충돌하고서야 멈춰섭니다. 대전 오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합차가 대전에서 오송으로 향하는 간성 급행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버스가 다리에 박을 때 큰 소리가 나긴 했었어요. 그 다음에 경찰차가 이제 세 대가 이쪽에 몰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방차 몇 대 더 왔었죠.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합차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버스 승객 2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 승합차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져 사고 당시의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승합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면허 정지 수준의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 지점에서 500m 정도 떨어진 한 사거리에서 경찰차를 보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순찰차들이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신호 위반을 하면서 도망가더라는 거죠. 혹시 음주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뒤따라 가본 거래요. 경찰은 이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한 60대 여성이 2년 동안 3번이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말 운이 없었구나 싶지만 알고 봤더니 운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만든 거였습니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 사기였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길을 걷다가 차에 부딪혀 크게 휘청거립니다. 놀란 운전자가 뛰쳐나와 여성의 상태를 살핍니다. 고양시의 또 다른 도로. 차량이 앞차를 따라 우회전하려는 순간 한 여성이 좌측에서 나타나 차량과 충돌합니다. 60대 여성 A씨의 사고 장면인데 보험금을 노린 사기였습니다. 60대 여성이 보험 사기를 친 곳입니다. 여성은 차량이 가까이 오면 일부러 몸을 부딪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를 다시 떠올린 운전자는 무언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계속 머리 다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코를 골면서 주무시길래 뭔가 좀 이상하긴 하다라는 생각만.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여성의 보험 사기가 드러났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2월까지 3차례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 6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말로는 다쳤다고 하는데 그렇게 피해는 크진 않아요. 경미한 사고, 또 비접촉 사고도 입원했었고 계속 보험사 의심을 했었어요. A씨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지난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 잡히기는커녕 심각성만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4년 연속으로 늘어서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사이버 폭력 피해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교사들은 일단 학폭 사건이 터지면 감추기에 급급한 학교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안병수 기자입니다. 성희롱을 포함한 학교 폭력을 당한 여고생.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고도 같은 반 가해 학생과 분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학폭이 아닌 생활 지도 사안으로 사건을 처리했고 가해 학생은 봉사활동 징계에 그쳤습니다. 주변 교사들은 피해 학생에 미안하면서도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처가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본인 입으로도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건물에도 올라가 봤다는데 문이 잠겼더라. 복잡하니까 자기를 덮으면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진술해야 되고 써야 되고 또 자기 학교에 어떤 그런 유신 이런 것도 알려줄까 봐. 여전히 숨기기 급급한 모습에 학폭 심각성도 커져갑니다. 교육부 실태 조사 결과 학생들의 학폭 피해 응답률은 2.1%로 4년 연속 늘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는 실태 조사를 시작한 이래 비중이 가장 컸고 딥페이크 범죄가 속한 사이버 폭력도 증가세였습니다. 당국은 학폭 가해 기록을 대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일선 학교가 피해 학생을 적극 보호해야 실제 피해가 줄 거란 지적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안에 이제 제20조의 신고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벌칙 규정이 사실은 없어요. 제재 규정을 별도로 두는 방식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교육부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날려보내는 쓰레기 풍선이 불을 내는 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습한 날씨 덕에 산불 위험이 크지 않을 때라서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건조한 날씨로 변하면서 이 쓰레기 풍선이 대형 산불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접경지에서 멀지 않은 파주시의 야산입니다. 지난 8월 산불이 났는데 현장에서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영대 집 나갔고 껐다 그러는데 무럭무럭 올라왔대. 쓰레기 풍선에는 낙하물과 풍선을 분리하는 발열 타이머가 달려 있습니다. 열선의 작동을 시키는 과정에서 불완전 분리 상태에서 낙하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장치가 함께 떨어져 쓰레기나 낙하 지점에 불을 붙이는 건데 공장이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화력이라면 낙엽에 충분히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산불은 낙엽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여름에 나서 불이 크게 번지진 않았습니다. 풍선은 5월 28일에 처음 떠올라 여름과 초가을 동안 낙하했습니다. 잦은 강수와 함께 산림 내에 습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 붙더라도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좀 적었었던. 하지만 낙엽이 마르는 지금부터 봄까지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데 보통 10월부터 산불이 늘기 시작합니다. 또 겨울이 되면 바람이 북서풍으로 변해 풍선이 산이 많은 강원도나 경상북도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민가 주변에서 시작됐던 기존 산불과 달리 풍선은 깊은 산에 불을 낼 수 있어 초기 진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 기반 시설, 문화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풍선 하나가 큰 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경찰이 서울 종로구에서 나체 상태로 우산만 쓴 채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한 장면을 공개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영상에는 지난 7월 늦은 밤 해화동 일대의 한 골목길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우산을 쓰고 유유히 걸어가는 남성이 등장하는데요. 화들짝 놀란 주민들의 신고로 결국 이 남성은 현장에서 공연 음란죄로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당시 마약을 하거나 술에 취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렇다고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그래도 비 맞기 싫어서 우산은 쓴 것 같다, 너무 위협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까마귀가 사슴뿔을 뜯어먹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나라현의 관광명소 나라공원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까마귀가 사슴의 몸 위에 내려앉더니 사슴의 뿔을 부리로 쪼아 껍질을 벗겨먹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뿔을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사슴의 목이 뒤로 꺾일 정도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영상 속 사슴을 걱정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사실 이런 모습은 사슴과 까마귀 모두 윈윈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까마귀는 영양 섭취와 놀이를 하고 사슴은 뿔을 나무에 문질러 껍질을 벗겨내야 하는데 까마귀가 대신 벗겨주면 오히려 편할 거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잔인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반전이었다. 까마귀가 녹용으로 영양 보충을 하다니 라며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이후 여당 내부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찬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대통령실 설명과 달리 친한계는 말할 기회도 없었다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 내탓 공방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가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에 대해 체코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짧게 의미를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 측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인사 말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만찬만 하고 결국은 끝나는. 친한계 참석자들은 MBN에 의료개혁의 의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이럴 거면 만찬은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독대 재요청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친윤계는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다며 한 대표 본인이 말할 타이밍을 놓쳐놓고 끝나고 언론 플레이만 하냐고 발끈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래도 많이 배려하고 말도 못 꺼낼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었고. 여권 관계자는 MBN에 앞에서 말 안 하고 뒤에 가서 다른 말 하는 건 한 대표 스스로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향후 윤한 독대 성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음 달 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 금정구를 찾아 험지에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부패했던 성남시를 바꿨다며 부산도 민주당 후보에게 기회를 주면 바뀔 수 있다, 민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단일화 논의는 일단 불발됐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엔 험지 부산을 찾아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금정구민께서 명확하게 윤석열 정권에 경고를 해줘야 한다며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소환했습니다. 국민의힘 시장이 8년간 재임하면서 전국에 유명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유명했죠.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전국의 최고 도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김 후보가 당선되면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지역화폐와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구체적인 변화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곳 범어사를 찾는 등 이틀 연속으로 부산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한석을 얻는 데 그쳤던 부산 민심 공략에 공을 들였습니다. 변수는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 성사 여부입니다. 두 당 모두 호남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지만 금정구청장 후보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우당입니다. 선거 후에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하는, 독재를 힘껏 뿌리 뽑아야 하는 한 길을 걷는 동지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첫 단일화 논의가 무산되는 등 선거 막판까지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보다 원정 경기를 뛸 때 경기장 상태가 더 좋다는 손흥민 선수의 발언 뒤 서울 월드컵 경기장 잔디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봤더니 경기장 측은 콘서트 등으로 버는 돈의 단 3%만 잔디 관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5일 팔레스타인전을 비긴 직후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참다 못해 잔디 이야기를 꺼냅니다. 드리블하는 데도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면 그라운드 컨디션이 원정 경기가 좋다라는 게 좀 더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라고. 급기야 다음 달 15일 이라크와의 A매치 장소는 폭염과 공연으로 엉망이 된 서울 월드컵 경기장 대신 용인 미르 스타디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가수 아이유 콘서트를 놓고는 잔디 훼손하지 마라, 아니다며 축구팬과 가수팬이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월드컵 경기장이 돈 버는 데만 급급했을 뿐 번 돈으로 잔디 관리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경기장을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이 올해 잔디 관리에 쓴 돈은 2억 5천만 원으로 전체 대관 수입 82억 원의 3%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룹 세븐틴 콘서트는 그라운드 전체에 좌석을 배치했는데도 잔디의 19%만 복원시켰습니다. 경기장이랑 비교하면은 너무 뒤떨어지죠. 잔디가 있는 데에는 이제 객석을 놓지 않는다든가 그 정도 노력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는 2만 명 이상이 들어갈 대형 공연장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공연 대관을 하긴 하되 내년부터 그라운드에는 절대 관객석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거센 비판 여론 속에서도 사연임 의지를 내비쳤던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으며 진땀을 쏟았는데요. 이제 사연임은커녕 다음 달 상황에 따라서 레임덕 위기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최영규 기자입니다. 10시간 넘게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결국 홍명보 감독 선임을 마무리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울먹이며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퇴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몽규 회장은 사선에 도전할 것이냐는 물음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역사가 평가해주지 않을까.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협회 운영하겠습니다. 이번은 어찌저찌 넘어갔지만 다음 달이 더 첩첩산중입니다. 당장 일주일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달 22일에는 국정감사로 한 번 더 국회에 가야 합니다. 그 사이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쓴맛을 보게 한 요르단 원정에 까다로운 이라크와의 월드컵 3차 예선 경기도 있습니다. 만약 대표팀 경기력마저 부진하다면 정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식물 회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선 도전은커녕 이제는 레임덕 위기에 휩싸인 정몽규 회장 체제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서까지 역대급 기승을 부렸던 늦더위가 다음 달에도 뒤끝을 부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반대로 평소보다 더 혹독한 추위가 몰아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이상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도심을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만 봐도 초가을 날씨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긴 소매 옷은 물론이고 카디건까지 입은 시민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바람도 불고 선선해진 것 같아서 오랜만에 긴팔도 입었습니다.
이제 늦더위가 끝난 것 같지만 다음 달 또다시 늦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3개월 전망을 통해 10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60%로 발표했습니다. 통상 9월에 가장 커지는 북대서양의 거대한 해양열이 변수입니다. 해양열이 동쪽으로 이동하면 동아시아 상공 5.5km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됩니다. 고기압 상공에서 내려오는 공기 압력이 지상의 공기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다 맑은 날씨에 내리쬐는 햇볕까지 더해져 우리나라의 10월 기온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대서양의 수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왜 영향을 주고 그런 것들을 원격 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원격 상관이라는 게 결국 파동의 형태가 전달이 됩니다. 기상청은 늦더위 뒤에 연말쯤 혹독한 추위가 찾아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지는 현상인 라니냐가 발생하면 차고 건조한 북풍이 유입될 수 있어서입니다. 이르면 11월 중순 한파가 찾아오면서 올 가을은 예년에 비해 짧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오늘부터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우선 서울 강남과 서초 일부 지역에서만 탈 수 있는데요. 올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일반 택시와 똑같이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 시간대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손님을 태우고 이동합니다. 신호에 따라 방향등을 켜고 좌회전도 매끄럽게 진행합니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이 차량, 바로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국내 최초로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자율주행차 시범지구인 강남과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되며 최대 3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택시처럼 카카오티 앱을 이용해 부를 수 있는데 서울 자율차 아이콘이 표시된 택시를 선택하면 됩니다. 요금은 올 연말까지 무료지만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운전자 한 명도 함께 동승해 공사 구간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직접 운전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공사 구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오퍼레이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 같은 경우 수동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반응 등을 보고 내년 상반기 중 운행 구간과 차량 대수를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국가 소멸 얘기까지 나오는 저출산 문제 속에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줄기만 하던 출생아 수가 지난 7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결혼이 늘어난 영향이 커 보이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일지 아니면 저출산 추세가 바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출생아 수가 반등의 조짐을 보이자 영유아 매장에선 할인이나 기획 판매가 한창입니다. 이유식이나 기저귀 등 유아용품 행사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출산율 변화에 따라 해당 할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00명 이상 늘었습니다. 증가율 7.9%로 7월 기준 2007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출산율 선행 지표인 결혼 건수가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7월 혼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론 가장 큰 증가율입니다. 코로나19로 결혼을 미뤘던 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출생아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하고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평균적으로 첫째와 출산이 좀 이어지는데요. 그 평균 기간에 지금 좀 도달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큰 폭으로 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여전히 지난해보다 많지 않지만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기존 전망인 0.68명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는 11월부터 청약저축의 월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를 선정할 땐 납입액을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했는데요. 한도가 25만 원으로 올라가면 5년 만에 1,50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공공분양주택 청약에 유리해집니다. 신한은행이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이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지난 10일 수도권 주택의 모집인 대출을 막은 데 이어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건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지점이 아닌 본부 승인을 받도록 했고 대출 금리도 최대 0.45%포인트 높일 예정입니다. 1년 후에도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9월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19로 지난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한국은행은 아파트 거래가 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코는 분명 우리가 아는 그 돼지코가 맞는데 토끼처럼 커다란 귀를 가지고 있고 꼬리는 또 두더지 같기도 한데요. 이 동물을 만나러 미국 샌디에이고로 가보시죠. 독특한 외양을 가지고 있는 이 동물은 땅돼지입니다. 야행성 포유동물로 분류되는데요. 자세히 보니 코가 우리가 흔히 아는 돼지와 닮았네요.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지난 7월에 태어났다는데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이 녀석,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응원할 것 같네요. 갑자기 행사장에 난입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현수막을 들고 무대로 나서는데요. 이 현수막엔 어떤 글이 쓰여 있던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행사장 안입니다. 한 여성이 기후재앙을 계획한다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보안요원이 빼앗아 보았지만 다시 무대에 난입해 펼쳐 보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사무총장이 2024년 세계 석유 전망을 발표하던 중 난입한 이 여성은 화석 연료 사용이 기후변화를 촉발한다는 비판의 메시지를 던지려 한 건데요. 행사장에서 쫓겨나면서도 기후변화와 민주주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네요. 여기 트럼프와 닮은 외양을 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 말투까지 따라해 보이는데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보트 퍼레이드를 열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이곳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보트 위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배에 올라타 있는데요. 트럼프가 유세 중 귀에 총을 맞았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분장을 한 여성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합니다. 성조기를 본뜬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 트럼프 지지 깃발을 가득 달고 있는 보트도 눈에 띕니다. 트럼프와 닮은 어투를 보여주려 하는 남성도 있었는데요. 다가오는 미 대선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질문에 경제라고 답하며 트럼프의 제스처를 따라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월드였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압불의 영향으로 중북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도 5에서 2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27도, 순천과 양산 등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개겠고요. 아침까지 전남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1.2도, 대구는 18.6도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국군의 날에는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내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